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강의를 할게요. 어, 지금까지는 이제 민주주의의 그새 입장, 새 시각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이상주의적인 시각. 이상주의적인 시각은 일반 국민들이 믿고 있는 그런 시각이죠. 민주주의에서는 국민들의 입장이 반영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각은 최소주의자의 시각. 최소주의자의 시각은 국민들은 분명한 정책적인 선호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리고 또 국민들의 선호는 매우 가변적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주인이 돼서 국민들의 입장을 반영한 결과가 민주주의 결과가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 대신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의 역할, 자신들이 뽑은 그런 정부의 국정 운영 성과를 심판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역할만 할 수 있다. 그게 최소주의자 입장이고, 그 다음 현실주의자 입장은 이제 최소주의자 입장마저도 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는 거죠. 국민들이 국정 운영을 심판할 그런 능력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또 국민들은 정책에 대한 어떤 그런 분명한 선호를 가지고 있지 않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당에 대한 선택 또는 정책적인 판단은 자신들이 소속되어 있는 그런 집단의 정체성과 같이 발을 맞추어서 형성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그 새 시각에 대한 그런 입장들을 평가하고 새로운 입장, 제도주의적인 시각을 제시했었죠. 그래서 이 제도주의적인 시각은 일단 현실주의자의 시각은 어느 정도 받아들이지만 국민들이 분명한 정책적인 선호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리고 상당 부분 자신들이 속한 집단의 정치적인 태도를 따른다는 그런 집단주의 이론, 집단 이론을 따르긴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그리고 집단 이론이 표방하는 것 같이 어떤 정서적인 측면 그리고 정당에 대한 그런 충성심이 상당히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그런 계산이라기보다는 어떤 정체성 또는 동질감 그런 심리적인 정서적인 것 때문에 형성되는 것이라는 그런 시각을 일부는 받아들이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자신들이 자신들이 소속된 집단에 따라서 어떤 정치적인 태도를 형성시키는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인 생각의 발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얘기했었죠. 왜냐하면 정치 정보 수집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혼자 어떤 정치적인 판단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기가 믿을 수 있는 또는 자기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소속 집단의 정치적인 태도를 자신의 입장과 동일시해서 판단을 하게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단지 정서적인 것과 어떤 합리적인 그런 판단을 이분법적으로 가릴 필요는 없다. 어떻게 보면 그런 정서적인 그런 심리도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또 제도주의적인 시각에서는 정치 제도에 따라서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합리적인 계산 의해서 판단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정책적인 태도를 형성할 때 단지 집단의 태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초래될 그런 손익 계산을 따져보고 할 가능성 역시 정치 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얘기했죠. 특히 정치 제도가 정당 간의 입장 차이를 분명하게 선명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면
유권자들은 정당 간의 정책 입장 차이를 더 선명하게 느끼게 되고, 따라서 정책들이 자신에게 초래할 그런 손익 계산을 더 분명하게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어떤 그냥 맹목적으로 자신이 소속된 집단의 정치적인 태도를 따르거나 아니면 감정적인 정서적인 판단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합리적인 선택 이론과 더 가까운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분법적으로 합리적인 선택 이론이냐 아니면 정치 심리학 이론이냐 우리가 그렇게 나누기보다는 제도주의적인 입장에서는 정치 제도에 따라서 어, 합리적인 선택 이론과 덜 부합하는 행동을 할 수도 있고 더 부합하는 행동을 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 중에 중요한 정치제도는 선거제도. 선거제도를 어떤 선거제도를 채택하는가에 따라서 후보들이 또는 정당들이 인물 중심적인 선거 경쟁을 할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고 또는 정책 대결을 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또 선거 제도에 따라서 온건한 양당 체제가 형성될 수도 있고 또 분극화된 다당 체제가 형성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정치를 이해할 때 정치 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정치 제도라는 거는 정치라는 행위의 하나의 규칙이죠. 정치라는 게임의 규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정치 제도가 이 정치라는 게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정치 거래 이론이라는 민주주의 이론 또는 정치 이론을 제시를 해요. 그래서 뭐 정치 거래 이론은 뭐 다른 수업 시간에도 간략하게 소개한 바가 있는데 그 수업을 들은 학생은 뭐 이 수업을 반복적으로 뭐 들을 필요가 없기도 하겠지만 그냥 복습을 한다고 생각하고 다시 들어도 되고 이제 그 수업을 듣지 않는 학생들은 들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왜 정치 거래 이론이냐? 말 그대로 정치는 하나의 거래 행위다. 라는 그런 관점을 제시하죠. 거래라는 건 트랜잭션, transaction, T-R-A-N-S-A-C-T-I-O-N. 그러니까 거래라는 거는 주고받는 행위죠. 그러면은 우리는 주로 이제 거래 그러면 시장 또는 경제 활동에서 발생하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유권자들이 돈을 주고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사죠. 그래서 이처럼 돈과 상품이 오고 가는 그런 행위, 그걸 이제 거래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정치하고 경제하고 마찬가지로 구조적인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거래의 행위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와 경제의 공통점은 하나의 거래 행위인데 거래 활동인데 무엇을 위한 거래 활동이냐? 사회적인 가치 배분을 위한 거래 활동이다. 여기서 사회적인 가치라는 거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 뭐 사회적인 지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유권자들은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느냐? 유권자들은 여기 구매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구매자 역할을 내서 표를 주고 거래 매체가 정치에서는 표가 되는 거죠. 시장 거래에서는 돈, 근데 정치 거래에서는 표가 거래 매체가 되는 거고 시장 거래에서는 소비자, 구매자가 있는 반면에 그 소비자의 역할을 하는 게 정치에서는 유권자가 되는 거고 생산자는 정치에서는 정당 또는 후보가 생산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죠. 시장 거래에서 상품이 있듯이 정치에서는 정당이나 정치인들이 정책을 생산해서 자신들의 지역구민 또는 유권자들한테 그걸 광고하고 그걸 파는 행위
하는 것이죠. 또는 뭐 지역구 사업, 지역구 사업이란 거는 내가 만약에 국회의원이 된다면 우리 지역구에 뭐 노인정을 건설하겠습니다. 아니면 또는 지하철역을 지나가게 하겠습니다. 뭐 아니면 뭐 또는 뭐 공항을 유치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팔아먹는 거죠. 정치인들이. 그리고 유권자들은 이제 그런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 또는 지역구 사업을 얻기 위해서 표를 행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장 거래에서 광고를 하듯이 정치에서도 캠페인, 선거 운동을 해서 후보들의 정책 또는 지역구 사업 또 후보들의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광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 광고가 말하자면 선거 운동이죠. 그리고 구매 제도가 있죠. 시장 거래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구매 제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뭐 규제 같은 게 있죠. 뭐 지금 뭐 부동산 관련된 그런 규제도 있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규칙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구매 제도죠. 그리고 뭐 현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뭐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제도들이 있죠. 이제 구매 제도에 해당되는 게 선거법이죠.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후보에게 표를 행사하는지 아니면 정당에게 표를 행사하는지 또는 유권자들이 표를 몇 표를 행사하는지 그러니까 거래 매체를 행사할 때 몇 개의 표를 행사하고 자신이 원하는 후보를 뽑는지 또는 자신이 원하는 정책을 살 수 있는지 선거법이 구매제도하고 비슷한 것이죠. 광고제도는 그러니까 기업이나 회사들이 자신의 상품을 팔기 위해서 자금 유치를 어떻게 하고 또 자신의 상품을 광고할 때 허위 광고를 할 수 있는지 과대 광고를 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규제들 그리고 뭐 어떤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상품을 팔 때 TV에서 광고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시간대를 정해서 할 수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 규제들이 시장에서의 광고 제도죠. 거기에 해당하는 게 정치에서는 정치자금법. 그러니까 정치자금법은 이제 광고비, 정치 광고비의 조달에 관련된 방법이죠. 그리고 정치 광고 자금을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정치인들이 누구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또 사용한다면 어느 정도의 돈을 사용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정치 광고 캠페인과 관련된 캠페인에 사용되는 돈과 관련된 규칙들이죠. 선거운동 관련법도 마찬가지죠. 또 선거운동을 뭐 예를 들어서 학력을 허위 기재한달지 또 자신의 어떤 재산 같은 거를 다 공포하게 돼 있죠.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축소해서 이렇게 국민들에게 알리거나 자신의 어떤 학력이나 그런 것들 위조해서 또는 과대 광고하면 선거운동법에 걸리게 돼 있죠. 그래서 사실 정치하고 거래는 매우 구조적으로 유사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정치와 경제와 정치 모두 생산자, 구매자, 상품, 그 다음에 광고가 있고 또 거래 매체 또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똑같은 거래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구조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여기 사회적인 가치 배분을 위한 거래 활동이라고 얘기했는데 시장 거래에서는 생산 활동을 위해서 저희가 돈을 벌고 그 돈을 얼마를 이제 버는가에 따라서 돈을 많이 벌면 뭐 사회적인 경제적인 지위가 올라갈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꼭 돈을 벌지 않아도 어떤 그런 경제 활동을 통해서 명예를 얻을 수도 있겠죠. 어떤 기부를 한달지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어떤 존경받는 그런 행위를 함으로써 마찬가지로 정치에서도 어떤 정책 자신이 지지하는 정책 이 채택되게 되면 자신에게 유리한 그런 경제적인 성과, 경제적인 결과물이 따르겠죠. 예를 들어 부자들은 이제 부자 정당을 지지해서 뭐 감세 정책
채택된다면 부자 정당이 그러면 이제 부자들은 세금을 덜 내도 되고 그리고 저소득층이나 아니면은 뭐 일반 서민들은 아무래도 복지 정책이 확대되면 그러면 복지 정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또 청년층은 뭐 실업 정책, 또 교육 정책, 또는 취업 정책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가에 있는 그런 경제적인 부 또는 뭐 돈 이런 것들이 재분배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뭐 취업이 잘 되고 또 좋은 직장에서 원하는 직장에서 회사를 다니게 되면 어떤 개인적인 가치 실현을 또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지위도 높아지고 그리고 또 어떤 개인적인 명예도 상승하기 때문에 다양한 돈 또는 지위, 그런 명예 이런 사회적인 가치가 재분배되게 되겠죠. 하지만 이제 정치와 경제는 구조적으로는 거의 동일한데 중요한 차이점은 어, 제도 때문에 발생한 차이예요. 그러니까 구매 규칙, 그 다음에 소비 규칙, 소비 제도. 왜냐면은 정치에서는 정책을 살 때 여러분들이 약자를 쓰기를 좋아하니까 집구죠, 집구. 그러니까 정책을 여러분이 원하는 정책을 얻고자 할 때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고 정책을 살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럴 경우에 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정책을 어, 어, 영향을 미쳐서 자기가 원하는 정책을 얻게 돼서 그 정책을 모든 국민이 따르게 된다면 그렇다면 그 정책을 원하지 않는 그런 국민들은 손해를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하거나 우리나라는 이제 똑같이 두 표를 행사하죠.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행사할 수 있는 거래 매체의 양, 표의 수가 다 똑같이 어,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칙을 정한 거죠. 제도를 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구매 제도, 구매 규칙을 어떻게 정했냐면 동등한 거래 매체 행사, 동등한 양의 거래 매체, 반면에 시장 거래에서는 소비자들이 자신이 가진 만큼의 재산을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위해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죠. 물론 이제 모든 상품을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떤 부동산 규제 정책을 통해서 지나치게 많은 집을 살면은 그만큼 어떤 대가를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부동산 정책을 만들 수도 있고 또는 매점 매석을 방지할 수도 있고 또 과거에 마스크를 일주일에 2개만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제적인 그런 구매 규칙도 있죠. 그리고 정치 거래에서는 이제 가장 이 구매 규칙의 중요한 원리는 이제 정치적인 평등이죠. 평등. 그러니까 시장 거래에서는 국가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효율성의 원리를 중시하고 그 어떤 상품을 원하는 강하게 매우 강하게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그 돈을 내고 지불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하지만 정치 거래에서는 어떤 효율성의 원리보다는 정치적 평등의 원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유권자들이 동등한 수의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해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규칙이죠. 제도란 거는 구매 규칙. 그리고 어떤 상품, 그러니까 정책이 만들어졌을 때 원치 않는 정책도 따라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담배값을 인상하면
자신이 인상된 담뱃값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싼 가격에 그대로 담배를 살 수는 없는 것이죠. 또는 최저임금을 인상했을 때 자영업자 분들은 힘들겠지만 그 최저임금 정책, 인상 정책을 따라서 더 많은 임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책이 만들어지면 집단적으로 이제 소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왜냐하면 정치는 이제 집합적인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명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면 주로 이제 민주주의에서는 다수결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다수가 채택한 그런 의사결정을 소수는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제는 반면에 이제 개별적인 의사결정, 여러분이 원하는 상품이 있으면 그냥 마트에 가서 혼자 가서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사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정치에서는 모든 유권자들이 동등한 양의 표를 행사해서 다수가 원하는 상품을 다수가 원하는 정당 이 다수 정당이 되고 또 다수가 원하는 대통령이 선발되면 이제 그 정당과 다수 정당과 그 대통령이 만든 정책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집합적인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정치는 이제 수능 비용이 발생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 집합적인 의사결정에서 만들어진 최종적인 결정을 원치 않아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치러야 되는 비용이 이제 수능 비용이죠. 조금 전에 예를 들었듯이 담배값이 인상된다거나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인상된 담배값 또는 인상된 임금에 반대하는 사람도 어쩔 수 없이 그 정책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치러야 되는 비용, 이게 이제 수능 비용이죠. 주로 민주주의에서는 이제 소수가 이 수능 비용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치거래 이론은 다시 한번 요약하면 정치는 경제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거래다. 근데 정치와 경제의 중요한 차이점은 규칙의 차이, 제도의 차이다. 그러니까 정치에서는 집단적으로 원하는 그런 정책을 구매하게 돼 있다. 그리고 한번 정책이 만들어지면 집단적으로 소비를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수능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정치 제도를 어떻게 디자인하는가에 따라서 어떤 이 구매 제도, 그 다음에 소비 제도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광고 제도가 달라질 수도 있고, 1인 2표제, 1인 1표제, 그 다음에 선거 제도로 해서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게 되면 후보를 선택할 때 여러 정당, 다당 체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상품, 다양한 품목을 고를 수가 있는 거죠. 다양한 정당. 하지만 단순 다수제, 소선거구제가 채택되면 주로 양당제가 창출되기 때문에 제한된 선택, 두 정당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광고제도도 얼마만큼 우리가 또 규제적인 광고제도를 만들 것인지, 정치자금법에 의해서 후보나 정당들이 쓸 수 있는 돈, 그리고 또 선거운동을 얼마만큼 긴 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선거 직전에 1개월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만약에 그런 선거운동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도전자에게도 유리해지지만 선거운동 기간이 이제 짧아지면은 현직자에게 더 유리하겠죠. 현직자들은 늘상 TV에 나오니까. 그래서 선거운동 기간을 또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서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후보, 그리고 유권자들이 선택하는 후보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따라서 또 정보가 달라지면 유권자들로부터 선택받는 정당 또는 후보들이 달라지고 선거 경쟁력도 다 달라지고, 그래서 제도가 달라지면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것이죠.
조금 전에 정치 거래 이론을 이렇게 도표로 이제 예약하면, 그러니까 공공정책. 공공정책이라고 하면은 이제 모든 국민들이 다 따라야 되는 그런 정책이죠. 뭐 담배 인상, 담배값 인상이나 아니면은 최저임금 인상, 뭐 부동산 정책, 그 다음에 취업 정책, 뭐 등등등등. 그걸 이제 정책 상품 또는 이제 위치 쟁점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런 공공 정책은 좌우의 공간에서 이렇게 위치를 배열할 수 있기 때문에 좌우. 그래서 담배값 인상 정책도 좌쪽에는 이제 아무래도 국가가 더 많이 개입하는 쪽이 이제 좌쪽이고 우측은 이제 시장 경제에 맡겨두는 게 이제 우측이죠. 담배값도 예를 들어서 뭐 하나도 인상하지 않을 건지 영원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인상폭이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담배값 인상 정책도 이렇게 좌우의 공간에 표시할 수 있죠. 최저임금 인상 정책도 마찬가지. 뭐 조세 정책도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세금이 높아지겠죠. 이쪽으로 부자들에 대한 세금이 이쪽으로 가면 부자들에 대한 세금이 낮아지고 그래서 모든 이런 공공정책은 이처럼 좌우의 공간 또는 진보 보수의 공간 진보 보수의 공간을 이렇게 배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치 쟁점이라고 불러요. 그걸 이제 또는 정책 상품. 왜냐하면 유권자들이 표를 행사해서 뭐 자신이 원하는 정당을 지지하게 되고 그 정당이 권력을 잡게 되면 자신이 원하는 정당이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책을 표방하게 되는 거니까 결국에 자신이 원하는 정당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정책을 돈 주고 즉 표를 주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죠. 정치에서는 그러니까 정책 상품을 사는 거나 마찬가지죠. 유권자의 투표 행위는 그러니까 후보나 또는 정당에게 투표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정당들이 제시하는 정책을 표를 주고 사는 행위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공공정책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집단적으로 구매하고 또 집단적으로 소비를 해야 되는 거죠. 의무적으로 소비를 하게 되니까 다수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수가 선택한 정책을 따라야 되니까 이제 수능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화살표는 어떤 인과적인 그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죠. 수능 비용이 발생하면 그러면은 소수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이 원치 않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정치 활동을 할 동기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뭐 과거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번에 현 정부에서 이제 부동산 정책, 굉장히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이제 채택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지난 시간에도 내 친구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지만 친구가 갑자기 이렇게 정치 얘기를 하지 않던 친구가 갑자기 굉장히 흥분하면서 이제 현 정부의 비판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것도 일종의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퇴하고 임대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이제 세금이 굉장히 많은 세금을 내야 되게 되니까 이제 수능 비용을 느낀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현 정부를 비판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죠. 또는 이제 자영업자 과거에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이제 채택되었을 때 이제 많은 자영업자들이 정부를 비판하면서 정치 활동을 또 이제 하게 되겠죠. 뭐 여러 가지 정치 활동, 예를 들어서 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주변의 사람을 만나면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대해서 뭐 좋은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반대하는 정당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정치 활동이고 또 이제 정치 자금을 기부하기도 하고 또는 뭐 태극 기부대처럼 그런 집회에 참여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정치 활동들이 있죠. 그래서 선거 운동에 참여하거나 뭐 선거 자원, 선거 자금을 기부하고 그거는 왜 그러냐? 수능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수능 비용을 지불하지 않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선거 자금을 기부하고 선거 운동을 이제 기부하게 되면 선거 운동에 참여하게 되면 유권자들이
그러면 이제 정당은 자신들을 지지하는 유권자들로부터 인적인 자원, 그러니까 선거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 인적 자원과 또 이런 금전적 자원, 그러니까 경제적인 자원, 인적, 물적 자원을 이제 기부받아서 그걸 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능력 또는 뭐 유권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뭐 매력 또는 상대 후보나 상대 정당을 비판하기 위한 그런 이슈 이제 그런 거를 개발하고 또 광고하고 또 뭐 TV에 광고로 실기도 하고 또는 뭐 신문에 실기도 하고 뭐 다양한 그런 이런 정치 광고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런 정치 자금을 받아서 선거 전략을 짜기도 하고 지금 뭐 야당 쪽에서 이제 주로 여당을 공격하는 거는 이제 뭐 공정에 대한 그런 비난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보 정당이 공정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어떤 그런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이죠. 근데 뭐 최근에 뭐 추미애 장관 그 아들을 공익 제보한 사람이 일베란 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어제 보니까 오늘 보니까 그 같은 카투사로 일했던 다른 또 이제 사병 그러니까 제대한 사병이 그 제보자의 말이 하나도 앞뒤가 안 맞는다고 이제 또 그런 제보가 있었죠. 그래서 어쨌든 뭐 어떤 게 사실일지는 이제 검찰 조사를 통해서 이제 밝혀지겠지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정치 광고를 통해서 네거티브 캠페인 또는 이제 후보나 정당의 어떤 그런 가공 생산된 유인 쟁점, 그러니까 능력, 그다음에 어떤 도덕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광고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정치 광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선거운동법과 정치자금법이 이 정치 광고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의 constraint 제한 규제를 하는 것이죠. 이런 활동에 대한 규제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모든 이런 제도에는 어떤 규범적인 원리의 근거를 두게 되죠. 모든 제도들은. 그래서 이 규범적인 원리는 모든 정치 제도에 어떤 규범적인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인 2표제, 모든 사람이 똑같이 두 표를 행사하는 것은 이제 평등한 정치적인 권리, 정치적인 평등의 원리, 또는 정경 분리의 원리에 의해서 모든 유권자들이 동등한 양의 거래 매체를 행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등한 수의 표를 행사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과거에는 이 평등한 정치적인 권리, 정치적인 평등이 라는 규범적인 원리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정당성을 얻을 수는 없었죠. 과거에는 오히려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세금을 낸 사람들이 더 많은 표를 행사해야 된다. 그게 더 오히려 타당하다. 이제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평등보다는 어떻게 보면 시장 거래와 유사한 거죠. 그러니까 세금에 더 기여를 많이 한 사람, 더 많은 세금을 낸 사람이 더 큰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그냥 그런 원리가 받아들였던 시절이 있었죠. 그리고 오히려 이 평등한 정치적인 평등이 공평하지 않다. 그런 주장이 받아들였던 그런 시절도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규범적인 원리는 표현의 자유. 그러니까 지나치게 정치적인 평등을 강조해서 정치 광고를 지나치게 규제하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후보들이 쓸 수 있는 쓸 수 있는 돈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거나 아니면 또는 후보들이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선거 운동을 지나치게 규제하고 또
짧은 기간으로 제한하게 되면 유권자들이 이제 후보나 정당의 입장에 대해서 알 기회가 적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평등한 정치적인 권리에 약간 상충되는 그런 다른 그런 규범적인 원리가 이제 표현의 자유의 원리죠.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 같은 그런 자유주의적인 입장이 강한 국가에서는 이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좀 중시하기 때문에 이 정치자금법이나 선거운동법에 있어서 어떤 지나치게 규제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기보다는 표현의 자유를 더 강조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반면에 유럽의 대륙 국가들, 그 독일이나 아니면은 뭐 스칸디나비아 컨트리 들은 상대적으로 정치적인 평등의 원리를 더 중시하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규범적인 원리에 의해서 정치 광고 제도가 만들어지고, 또 마찬가지로 선거법과 정당법이 이제 만들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선거법은 정치 상품 판매 및 구매와 관련된 제도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순 다수제를 채택하게 되면 유권자들이 주로 제한된 그런 상품,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제한된 상품이라는 것은 제한된 수의 정당에서만 선택할 수 있죠. 주로 양당 체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단순 다수제는. 반면에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게 되면 이제 다양한 정당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조금 더 다양한 상품을 해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건 이제 정당법. 정당법은 정당의 설립, 창당에 관련된 그런 규칙이죠. 그러니까 정당이 하나의 상품이라고 봤을 때, 정치거래에서 상품이라고 봤을 때 상품을 어떻게 만드는가에 관련된 규칙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중앙당의 경우에는 200명 이상의 발기인을 필요로 하고, 뭐 시도당의 경우에는 100명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다, 뭐 이런 규칙들. 그리고 또는 뭐 정당은 뭐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또 각 시도당은 뭐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된다. 여러 가지 그런 이런 규제들, 규칙들이 정당법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당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정당이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이와 같은 이제 제도에 따라서 어떤 공공정책이 만들어지는가가 달라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양당 체제, 선거법 단순 다수제가 양당 체제를 만들게 되면 이 두 정당은 주로 양당 체제에서는 이제 온건한 양당 체제가 형성되니까, 그러면 두 정당 좌우에 온건한 진보 보수 정당이 이렇게 있으면 좌우의 공간에서 이제 이들이 만드는 정책이 어떤 정당이 다수당이 되는가에 따라서 채택되겠죠. 그러면 이 공공정책이 이렇게 뭐 진보적인 정당이 뭐 다수당이 되거나 보수적인 정당이 다수당이 된다면 이들이 생산하는 정책이 여기서 채택이 되겠죠. 그래서 진보적인 정당이 다수가 됐을 때는 이제 다수를 반영하는 정책이 만들어지고, 따라서 다시 이 사이클이 이렇게 도는 거죠. 그래서 이 진보적인 다수 정당을 반대한 보수적인 소수 유권자들이 수능비용을 내게 되고, 또 이제 보수적인 소수 유권자들이 정치활동 동기가 발생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 이 정치가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제도들에 따라서 정책이 달라지고, 또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상품 또는 정당 또는 정책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정책이
얼마나 비차별적인지 또 차별적인가에 따라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할 때 인물 투표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후보들이 내세우는 실체 없는 유인가치, 자신들의 어떤 뭐 이미지, 매력, 아니면은 뭐 능력, 그런 거에 현혹돼서 유권자들이 정책 투표를 하지 않고 뭐 지역주의 투표를 한다거나 인물 투표를 한다거나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이제 그걸 바로 이제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정치 거래의 시장 거래와의 가능성이 달라지는 거죠. 정치 제도에 따라서. 그래서 정치 거래의 시장 거래와는 무엇이냐? 어, 정치 거래와 시장 거래는 구매 제도의 차이라고 얘기했었죠. 시장 거래에서는 소비자가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거래 매체를 내고, 즉 돈을 내고 자기가 원하는 상품을 살 수가 있죠. 근데 정치 거래에서는 집단 구매만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아까도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정치적인 평등의 원리가 항상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죠. 세금 납부액에 따라서 어, 차별적인 그런 정치적인 권한을 행사했었던 시기가 있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1849년 프러시아에서는 이제 3계급 투표제라는 게 있었는데 상위 계급이 하위 계급의 17.5배 정도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민주주의에 넘어오면서 이제 평등한 투표권, 구매 제도가 바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상당히 시장 거래하고 유사한 구매 규칙이죠. 그러니까 차별적인 구매가 가능했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능력이 정치적인 능력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구매 규칙을 가지고 있었죠. 구매 제도를 가지고 있었죠.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정치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민주주의에서 이제 평등한 투표권이 이제 도입되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구매 제도가 모든 유권자들이 동등한 양의 매체를 행사할 수 있도록 바뀐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공공정책은 이제 위치 쟁점이죠. 좌우에 배열할 수 있는 그런 쟁점. 유인 쟁점은 좌우에 배열할 수 없는 쟁점. 그 후보의 능력이 없으면 좌파고 있으면 우파 그렇게 얘기하진 않죠. 후보의 능력은 좌우의 공간에 배열하기보다는 그리고 유권자들의 선호 역시 후보의 능력이 없음, 있음, 그 후보의 능력이 아예 없는 정도를 이제 0이라고 놓고 후보의 능력이 이제 최대치인 경우를 100이라고 놓으면 유권자의 선호는 이제 능력 있는 후보를 다 좋아하죠. 이렇게 모든 유권자의 선호가 이렇게 집중되죠. 근데 위치 쟁점의 경우에는 좌우의 공간에 후보들의 입장이나 정당들의 입장을 이렇게 배열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 좌파, 우파 정당이 있으면 유권자의 선호는 이렇게 좌우에 골고루 이렇게 배열되어 있죠. 그러니까 모든 유권자들이 극우의 입장을 좋아한다거나 또는 모든 유권자들이 극좌 입장만 좋아한다거나 이런 발생하지 않죠. 골고루 이렇게 배열되어 있죠. 좌우의 공간에. 하지만 밸런스 유인 쟁점 같은 경우는 모든 유권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지점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죠. 후보의 어떤 능력이나 아니면은 뭐 지역구 사업 같은 경우는 국가 예산을 이제 지역구에다가 할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가능한 한 많은 돈을 국가 예산을 자신의 지역구에다가 이제 할당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모든 유권자들은 그러니까 국가 예산이 있으면 최대치를 끌어오면 좋아하겠죠. 국가 예산을 하나도 못 끌어오는 사람을 좋아하진 않죠. 그래서 이처럼 유인점이라는 거는 좌우의 공간에 배열할 수 없고
유권자들의 선호가 한 지점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후보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유인가치 또는 유인 쟁점에 집중하는 선거운동을 펼치겠죠.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좌파 후보가 나는 이와 같은 입장을 선호한다. 이렇게 정책 입장, 위치 쟁점에서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선명하게 표방하면 그러면 우파 유권자들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위치 쟁점 상에서 정책 대결을 하기보다는 유인 쟁점 상에서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또는 그 밖에 유인 가치를 개발해서 도덕성이 될 수도 있고 뭐 인간적인 매력이 될 수도 있고 뭐 원칙 있는 모습, 그다음 믿을 수 있는 신뢰감,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다선 의원인 경우에 국가 예산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힘, 뭐 그런 것들이 다 유인 쟁점이죠. 그러니까 어, 정치인들은 위치 쟁점 또는 이제 공공 정책 대결을 하기보다는 이제 유인 쟁점 대결을 하려고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위치 쟁점은 이제 어려운 쟁점이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왜냐하면 정책, 공공 정책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공공 정책의 어떤 입장이 자신에게 더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따지기는 매우 어렵죠. 하지만 유인쟁점, 예를 들어 나는 뭐 내가 대통령이 되면 경제를 살리겠다. 그리고 상대편 후보는 뭐 도덕적인 문제가 있고 뭐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거를 이제 가공 생산하고 그렇게 하면 유권자들은 굳이 자기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서 어떤 자극적인 그런 메시지에 금방 현혹돼 가지고 유권자들의 어떤 정치적인 판단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인 쟁점은 이제 쉬운 쟁점이죠. 그래서 주로 정당들은 유인 쟁점 또는 이런 쉬운 쟁점을 광고하고 또는 가공 생산해서 자신의 어떤 장점을 홍보하고 상대의 어떤 약점을 만들어내서 그걸 비난하고 이제 그런 백해무익한 그런 경쟁을 하는 것이죠. 정작 민주주의에서 유권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정당이 정책적으로 더 나에게 유리한지 그거를 판단을 하고 자신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당에게 투표를 해서 그런 다수가 형성됐을 때 다수를 위한 정책이 만들어지고 이제 그 다수를 위한 정책에 소수가 커다란 수능 비용을 이제 치르게 되면 또 소수가 정치적인 목소리를 높여서 그 다음 선거에서는 이제 자신들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유권자들의 어떤 실생활 또 이해관계와 별 상관도 없는 그런 뭐 그런 인물 대결이나 그 다음에 정치 공세 이런 걸로 한국 정치는 계속 정당들이 국회에서 정책을 만들지 않고 그런 짓들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작 다양한 계층과 계급, 직업적 이익을 대변하라고 대변하는 게 국회의 역할인데 국회의원들이 그런 역할은 수행하지 않고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자신들이 재선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짓들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대의민주주의라는 거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다양한 계층 집단, 계급 집단, 뭐 지역 집단, 그리고 직업 집단, 그리고 성별 집단, 그리고 세대 집단들을 대변하는 그런 정책을 만드는 게 민주주의의 핵심이죠. 근데 그런 다양한 집단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정치인이 되는 게 아니라 뭐 법조인들 출신, 뭐 서울대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소위 얘기하는 명문대 출신들 그리고 법조인 그리고 아나운서나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 얼굴이 잘 알려지는 그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정치꾼들이죠. 정치 엘리트들이 어, 자신의 어떤 권력 유지를 위해서 경쟁하는 것이죠. 정책 대결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유인가치 중심의 선거 경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권자들은 정치 정보가 부족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내세우는 그런 유인가치 그리고 그들이
집중하는 그런 어떤 정치 공세, 자극적인 그런 정치 공세 유권자들은 이제 흔들리게 되고 정책 투표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정치 광고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허위 광고, 과대 광고. 뭐 진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일단 뭐 자극적인 거를 그냥 뭐 일단 쏟아놓고 그냥 그 다음에 그게 가짜로 밝혀지면 거기에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그런 무책임한 정치 공세들만 하고 있죠. 정치 광고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재력가의 영향력이 증가하겠죠. 왜냐하면은 이런 광고, 정치 광고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돈이니까. 그러면 재력가의 영향력이 더 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 경제적인 유력자, 정치인들 간의 공생관계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정치인들은 재력가, 그런 사회 경제적인 유력자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고 또 이 정치인들은 그들에게 유리한 그런 정책을 제공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장 경제와 마찬가지로 돈이 많은 사람들, 또 사회 경제적인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이 인적인 그런 물적인 자원을 제공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정책을 돈을 주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평등이 위배되고 민주주의에서는 다수가 지배하는 그런 게 이제 민주주의의 원리인데 다수가 아니라 돈이 지배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 거죠. 그게 바로 정치거래의 시장거래화. 그러니까 이게 정치거래 시장거래화가 이제 어떻게 더 촉진될 수 있는지 아니면 정치거래 시장거래를 어떻게 우리가 더 억제할 수 있는지는 역시 정치 제도의 역할이 중요하다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주의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시각, 그 다음에 최소주의적인 시각, 현실주의적인 시각 그렇게 세 가지 시각을 얘기하면서 점점점 비관적인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제 비관적인 그런 입장들을 얘기했었는데 제도주의적인 시각에서는 그렇게까지 비관적인 시각을 취하기보다는 우리가 정치학도로서 또는 정치학자로서 어떻게 우리가 정치 제도를 설계하면 이런 정치 거래의 시장 거래를 막고 모든 국민들이 동등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시각을 취하는 게 이제 제도주의적인 입장이고 그 제도적인 입장의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게 이제 정치거래 이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정치거래 이론에 의하면 정치거래에서 중요한 거는 정치 제도다. 우리가 정치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는가에 따라서 정치적인 평등의 원리가 더 실현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디 봅시다. 오늘은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어요.